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봄이 완연해지면서 미증시도 스프링처럼 튀어올랐습니다. 트럼프는 별말이 없었고 투자자들은 이게 바닥인가 바닥 인심론이 확산이 되면서 하락의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다만 이제 4월 2일 날 상호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있죠. 자, 상호 관세, 왜 트럼프는 이렇게 관세에 목을 매는지 오늘 국고처를 통해서 집중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글로벌 시장이나 우리 시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니까요. 자, 지난 금요일 날 미증시는 연방정부 폐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푸틴과 또 트럼프가 통화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협상을 해보자. 그래서 한 달 동안은 휴전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글로벌 리스크가 완화되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 때문에 저가 매수가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숏 스키즈가 강하게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미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자,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그럼 먼저 글로벌 증시 흐름. 특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4월 2일 날 또 상호 관세 부과 요것 때문에 계속 진행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저렇게 열을 올릴까요? 자, 이 트럼프 이 앙증맞은잎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요것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시끄럽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미 증시가 급락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폭스뉴스를 통해서 미 경제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도 감소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급락이 나왔었죠. 왜 그랬을까요? 시장 참여자들은 이평선을 기준으로 대응을 합니다. 근데 장기 이평선 241선을 무너뜨리니 야, 이거 경기 침체로 치닫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감이 이제 발생했겠죠. 그래서 시장은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시장이 급락을 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제가 지난 한 2, 3주 전에 이 말씀 드렸을 겁니다. 20하고 60 사이에 공간이 있을 때는 괜찮다. 대신 여기서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21선이 무너뜨리고,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모두들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아, 틀렸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미 요단강을 건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송 대표는 왜 선행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냐? 이런 이야기를 했냐? 보통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20선과 60선의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매수하면 바로 반등이 나오니까 투자자들은 안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격이 좁아지죠. 이럴 때는 자칫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 급락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장은 이제 트럼프의 책임 전가를 하는 분위기인데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오락가락합니다. 정말 트럼프가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몰라서 이랬을까요? 자, 트럼프가 어떻게 됐든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전 트럼프의 저런 발언으로 해서 국채금리가 급락을 하고 그랬는데, 자, 트럼프가 국채금리를 하락시킨 게 의도된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투자자들도 있고, 혹은 텀 프리미엄이 감소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이 많이 빠졌고 불확실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급락을 해서 채권금리가 이제 하락을 한 거지. 시장도 하락을 하고 트럼프가 이거 의도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트럼프는 협상가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잘 모르지만 주변에는 경제 참모들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트럼프는 뭔가 의도된 전략으로 국채금리를 하락시켰다. 그래서 쉽게 요거죠. 연초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연말에는 트럼프의 어젠다, 감세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감세를 하게 되면 기업들은 이자 비용이 많이 적게 나와야 되겠고 순이익은 증가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기업들의 어떤 수익이 종업원들에게 이제 월급을 많이 주겠죠. 급여를 많이 주게 되면 가게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그러면서 경기가 회복이 되는 이런 시나리오로 가겠죠. 쉽게 말해서 안 좋게 경기 침체를 만들어 놓고 감세 정책을 해서 내년에는 회복을 시키는 시나리오를 하게 되는데, 이 이후에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중간선거 치적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주식시장의 하락을 유도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주식시장은 그 위험자산으로 평가가 받잖아요. 그럼 이래서는 안 되겠어 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가장 안전한 채권 시장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채권 시장으로 이동을 하면 수요가 많아지니까 채권 가격은 급등을 하겠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살 사람이 많아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자를 조금만 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논리로 채권 금리를 낮추게 되죠. 자, 그럼 채권 금리가 낮아지면 미정부의 부채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자, 요게 트럼프 정치 잘했네, 이런 식으로 쌓이면서 내년에 중간 선거에서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어캐스터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기면서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거는 알겠습니다. 오, 그렇죠. 근데 채권 금리를 낮추면 미국의 정부 부채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거는 왜일까요? 오, 예리한 질문인데요. 역시 이제 제가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자리를 준비를 해놨긴 해놨는데, 정우 캐스터가 이제 잘 집중을 하고 있다는 그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지금 미 정부는 쌍둥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적자라는 것은 무역 적자, 재정 적자가 이제 동시에 나오는 건데, 특히 미국은 지금 재정 적자가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4개월 동안에 무려 1,200조 원이 늘었어요. 이자 비용만 해서 563조 원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재정 적자가 심각한데 이게 가중되겠죠. 자, 대신 이제 올해 국채 만기가 72%가 상반기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반기가 미 정부로서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이게 우리 돈으로 1경이 넘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국채가 이제 만기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채 만기가 되면 원리금을 상환해 줘야 돼요. 그리고 시장 조건에 따라서 리파이낸싱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만약에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그때는 어렵겠죠. 그래서 미 정부에서는 이 국채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채권 금리를 확 낮춰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국채 금리가 좀 떨어져 가지고 비용을 절감하는 비용이 보통 한 45조 원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최근에 뭐 막말을 하는 것 같고 마구 관세를 부과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최근에 좀 답보 상태에 있고 이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죠. 그래서 폭탄 발언을 해서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고, 그 자금들이 채권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채권 금리가 하락했고, 그로 인해서 이자를 부담해야 될 이자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셨어요? 네. 네. 이럴 때는 이제 딱 한번 드립을 쳐야죠. 명쾌한 설명이라 제가 쉽게 이해했습니다. 네, 쉽게 이해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덕분에. 자, 그래서 미증 씨는 트럼프가 막말을 하는 것 같지만 뭔가 의도된 전략이 있다. 자, 그러면 저 국채금리만 떨어뜨리기 위해서 트럼프가 이런 전략을 가져갔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시 부진을 유도했을 개연성이 높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난번에 중간 선거에서 일기 때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다는 거죠. 그때 왜 하원을 장악했을까요? 일기 때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가 좋지 않았죠. 그래서 S&P 500이 20%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만약에 내년 11월 달에 치러질 중간 선거에서 또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트럼프로서는 상당히 지지층이 좀 와해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시 부진을 유도를 먼저 한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뭐 감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그동안에 또 금리도 인하하고, 이렇게 되면 시장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로 가겠죠. 그래서 중간 선거를 위해서 미리 고점에 있는 시장을 좀 끌어내려야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조정 시기가 좀 늦춰지게 되면 이건 트럼프 책임 아니냐 이거죠. 트럼프 행정의 책임이다. 대신 지금
조정을 받으면 이것은 바이든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미 재정 적자를 최소화하고 또 중간 선거를 위한 포석으로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시기가 D-Day가 아마 한 6월 달이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트럼프 책임이 될 개연성이 높은데 1분기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나마 바이든 정부로 넘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대규모 감세 카드를 꺼내 들고 이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또 가계에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이렇게 되면 소비가 증가되고 그래서 경제는 살아나는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약간 좀 발작을 했는데 그런 움직임이 앞으로는 좀 당분간 좀 계속이 될 거예요. 이제 4월 2일까지는 일단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럼 이제 트럼프가 채권 금리 하락을 위해서 계산된 행동을 했다면 좋아. 일단 오케이. 성공을 했어. 자, 다음번에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게 끝났을까요? 지금 일단 4월 2일까지는 관세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감이 있죠. 특히 이제 최근에 물가가 좀 상승하고 있죠. 지난번에 CPI나 PPI는 3%에서 약간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전보다는 좀 올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데 최근에 보면 실업률이 약간 증가하고 있어요. 4.0에서 4.1로 소폭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 지금 연준은 좀 구원투수로 나서야 되는데 아직 파월은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지표를 통해서 신중하게 행동을 할 것이다. 미 경제는 탄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구원투수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항상 이제 연준에서 시장이 안 좋을 때 또 경기 침체 가능할 때 빨리 구원투수로 나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4월 2일까지는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고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이런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가 의도된 트럼프의 전략이다. 좋아요. 그러면 일단은 성공했는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될까요? 그건 미주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바늘 낄 때 보면 처음에 이렇게 바로 끼지 못하면 시간이 갈수록 이제 집중하기 때문에 눈이 침침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늘에 실을 끼기는 어렵다. 미증시도 마찬가지다. 의도된 구상대로 했는데 구상대로 잘 안 되는 돌발 변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상당히 좀 지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좋은 전략을 드리기 위해서 올해 3월부터는 이제 연대 MBA에 다니는데 서울대 출신 교수님이 이제 지난번에 미국은 경기 침체로 치달을 수 있는 이 우려감이 있다 해서 이제 선행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제 좀 언급을 드리면, 자, 지금 전 세계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치닫고 있는 미 경기 상당히 좀 좋지 않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불확실성 지수를 보면 보통 100을 좀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좀 불확실하다. 이제 평균적으로 100이니까. 그런데 걸프전이 있던 시기나 아니면 브렉시트나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일 때, 팬데믹일 때도 400을 안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발 관세 공포는 지금 거의 500에 육박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상당히 생각보다는 거세지고 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이게 현실이 나타났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가 지금 정책 공약으로 내놓은 게 뭐예요? 감세, 관세 부과 이민 규제. 근데 지금 이제 관세만 부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감세까지 진행이 되고 이민 규제까지 한다면 상당히 좀 안 좋은 쪽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약달러를 선호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정책은 모두 다 금리를 상승시키고 달러를 강하게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감세를 하게 되면 재정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게 좀 적겠죠. 그래서
재정 적자가 좀 가속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겠죠. 국채를 발행하면 공급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잘 안 살려고 해. 그러니까 금리를 좀 높게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된단 말이에요. 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야, 일본은 제로금리 수준에서 조금 더 높은데 그럼 미국에 가가지고 투자를 해볼까 해서 각국의 원화를 바꿔서 달러를 수요하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달러가 강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트럼프가 발언하는 금리 인하나 약달러하고는 약간 배척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을 했고 반등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4월 2일까지 상호 관세에 대한 문제도 있고 앞으로 전개될 트럼프의 어젠다, 요게 시장을 안 좋은 쪽으로 끌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우리가 정캐스터 우리 혹시 지난번에 실업률이 한 4.3%가 4.4% 올라가면서 시장에 한번 급락이 나왔었죠. 8월 달에. 이때 정캐스트 쪽 한국경제 있었어요? 네, 그때 주가가 많이 내려가지고 저도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쵸. 네. 혹시 실업률이 얼마 정도 올라가면은 경기 침체 우려가 오, 벌써 예리합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4% 한 4.3인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때 샤메 법칙이 해당된다. 그래서 시장이 발작을 했었죠. 샤메 법칙은 연준이 샴이 이런 정도. 실업률의 3개월 이동평균이 이전에 12개월 3개월 이동평균값 비해서 0.5%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경기 침체 시작이다. 그 징후다 이러는데 그때 0.6%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음번에 이런 게 촉발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 4.0에서 실업률이 4.1로 올라갔습니다. 한 4.2가 넘어서면 시장은 긴장을 할 거예요. 4.3이 넘어서면 그때는 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한 4.3을 넘어가지 않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4.0에서 4.1 요 사이 움직이면 리세션은 오지는 않을 거고 만약에 4.3 이상 넘어가게 되면 리세션에 대한 공포는 가중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코로나 시대에 연준은 어떤 행보를 보였습니까? 그때 금리를 공격적으로 단행을 했죠. 헬리콥터로 돈을 풀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가 2024년도 말에는 이제 이 정도에서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금리를 좀 더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간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지는 않더라도 올해는 한 2번 정도는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에서 50bp까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은 침체에서 약간 벗어나면서 이제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항상 경기 침체가 나오거나 어떤 그런 공포가 극에 달할 때 마지막 그 국면에서는 연준이 구원투수로 나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2월 달에. 그래서 한국 금리는 2.75입니다. 연준은 지금 4.5인데 앞으로 이제 이 금리를 좀 낮추게 되면 한미 간의 금리 격차는 좀 더 떨어지게 되겠죠. 우리는 이제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를 낮출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한미 간의 이제 금리 격차가 상당히 좀 줄어들게 되고 또 경기가 침체로 치달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또 한으로는 또 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는 최근에 내렸기 때문에 바로 내리지는 않겠지만 시차를 두면서 또 내릴 수 있다. 그래서 까딱하면은 어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처럼 한국의 금리가 너무 싸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빌려서 미국에 투자하는 원캐리 트레이드나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전개도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4월 2일까지 상해 관세 뭐 남아 있고 이런 흐름인데 과연 이게 이제 어느 시기에 정점을 치달으면서 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은 트럼프 생일, 시진핑 생일이 있는 6월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6월 달에 하자, 아니면 중국에서는 4월 달에 하자, 이렇게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일단은 2분기까지는 이런 관세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다만 이제 첫 번째 반등의 시기는 4월 2일이 지나면서 시장이
드라마틱한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빠지면 여기서 하면 최소한 2주 내지 한 달은 기다려야 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주에는 반등도 시도하겠죠. 다만 이제 소매 판매가 좋지 않단 말이에요. 최근에 보면 소매 판매가 좀 최근에 비해서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 이번 달에는 지난달 0.9에서 조금 더 하락을 할 것 같아요. 0.7 정도. 그렇지만 시장이 뭐 크게 반응은 안 할 걸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FOMC 회의인데 FOMC 회의에서 금리는 동결하겠죠.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가 중요하고 또 파월의 발언이 중요하겠죠. 파월은 뭐 미국 경제 탄탄하다. 우리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보면서 그 흐름에 따라서 하겠다. 뭐 인플레이션이 소폭 높아지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논조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엔비디아의 실적이 더 중요하죠. 자, 그래서 다음 주 미국은 반등을 시도하고 눌림목을 주고 그래서 약간 이제 요 나스닥 기준으로 2만선 위에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미증시의 어떤 조정은 반등은 나왔지만 시간을 두면서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어때요? 미국하고 디커플링을 이루면서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될 거냐? 우리도 반등을 시도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한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되어야만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장의 주도주는 뭘까요? 2차 전지는 보지 마시고 반도체, 그 중에서는 SK 하이닉스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쉬어가면 옐로칩이나 스몰캡들이 좀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주도주는 바이오가 된다. 그래서 바이오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필요는 있고, 테마 쪽에서는 보면 다음 주에 뭐 엔비디아 AI 컨퍼런스도 개최가 되고, 또 오픈 AI 대항마, 한국에서 AI 빌더스 서밋을 개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주로 보면 양자컴, 로봇, AI, 뭐 블랙엘 발령과 관련해서 유리기판이나 액체능과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시장이 좀 침체됐을 때 그때 새내기주들이 강점을 갖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내기주는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게 헌재에서 선고가 되죠. 자, 그때 좋아진다, 만약 탄핵이 된다면 이재명 관련주나 또는 북극 항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가스관 관련주나 뭐 인맥주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정우 캐스터, 네. 이제 다음 주에 뭐 주도주들, 뭐 양자카메라 이런 테마주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쪽이 좀 다음 주에 강하게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이 테마 맨 앞에 있는 양자 컴퓨터가 오. 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며칠 전에 그 소식이 있었잖아요. 음. 그 미국 양자 컴퓨터 기업 D-Wave 퀀텀이 기존의 슈퍼컴퓨터 성능보다 더 좋은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좀 국내에서도 관련주들이 잘 가지 않을까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반대 여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아, 이제 저하고 같이 방송을 하면서 뭐 촉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쵸. 지난 금요일 날 미증시에서도 양자컴 관련주들이 강하게 튀어 올라갔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 항상 대중국 압박 전략이 나올 때 요때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로봇의 강점이 있는 중국을 겨냥한 로봇 정책이 나오면서 강하게 올랐고, 양자컴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아, 제가 저 뒤에다가 양자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는데, 우리 정우 캐스터가 이제 먼저 질문을 하니까 그쪽을 먼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느려요. 그래서 자, 양자 컴퓨터는 대중국 압박 전략이 일단 기본이다. 왜냐하면 양자컴은 슈퍼컴퓨터보다 수백조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연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양자컴은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그 무기 체제에서 아주 중요하게 활용을 합니다. 만약에 대만을 중국이 침공했다 이랬을 때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스텔스 전투기로 때리겠죠. 그럼 스텔스 전투기가 안 보이니까 이쪽에서 때리고 저쪽에서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양자컴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번엔 이쪽에서 때릴 거야. 아니면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좀 더 빠르게 계산을 하고 해가지고 그런 어떤 양자컴이 시장에 강한 이게 받을 수 있다. 혹시 안쪽에서 좀 이걸 좀 조정해 줄 수 있어요? 양자컴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을 이게 느려가지고
자, 양자컴은 어쨌든 군사적으로 아주 유용하고 그게 앞으로 이제 암을 정복하고 이런 쪽에 연대에서도 지금 양자 이 치료를 하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좋은 폐암이나 이런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양자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죠. 미중 간의 패권 전쟁 틈바구니 속에서 미국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중국도 이걸 따라오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잘 올라갔다가 눌러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왕 때문이죠. 젠슨왕이 저거 상용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D-Wave는 물질 특성을 계산해서 양자 우위를 우리가 확인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가는데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쪽에 드라이브를 겁니다. 사실 우리 정부는 이쪽에서 강점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AI, 챗 GPT 이렇게 되는 그 AI 산업의 급등에 우리는 크게 역할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양자 정책의 컨트롤 카요, 양자 전략위원회를 이번에 출범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자, 이제 양자컴 관련주들이 한번 올라갔다가 약간 눌림목을 줬는데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양자컴은 다음 주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국 첨단 소재가 그제 상한가를 때렸고 눌림목을 줬으니까 이런 종목이 치고 올라갈 테고 엑스게이트나 이런 종목들이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 시장의 중심축은 어디가 될 수 있느냐? 바로 바이오를 봐야죠. 자, 바이오는 요즘 이제 제가 매주 이제 꽃을 한 다발씩 사는데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장미를 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장미처럼 시장에 또 붉게 물들일 수 있는 섹터가 어디가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는 바이오가 강하게 치고 올라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의 계좌가 이 장미처럼 활짝 피었으면 좋겠고 그 시장을 주도하는 게 바로 바이오가 될 수 있겠다. 물론 이제 바이오 관련주는 트럼프의 관세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25% 관세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생산시설을 옮겨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이런 기업들이 그에 부응하는 흐름을 만들면 관세 문제는 해결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첫 바이오시밀러가 1조 매출을 달성하는 블록버스트 에 등극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걸 필두로 해서 기존의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품목화를 득합니다. 그리고 돈 되는 건 다 하겠다는 거죠. 뭐 SC 제형 또는 ADC 이런 요즘 시장의 대세인 플랫폼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기업들이 올라가고 또 좀 사이즈가 좀 적은 스몰캡들은 기술 이전. 이번에 이제 알테오젠도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근데 알테오젠도 조만간 추가적인 LCC 제형에 대한 추가 슈트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저는 이제 800% 좀 넘고 있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더 강력한 레이스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눈 감고 홀딩하고 있는데 그리고 삼천당 제약도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죠. 이 기대감 때문에 잘 치고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바이오 관련주들이 잘 올라가니까 플랫폼 관련주들 그리고 기술 이전을 하는 기업들 아까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저 중에서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요거에 대해서 제가 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블랙엘 칩이 차세대 칩이잖아요. 여기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이 발열 문제를 잡느냐 안 잡느냐 요거에 따라서 또 엔비디아의 단기적인 흐름이 좌우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관련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유리기판이나 액심 냉각. 그래서 유리기판이나 액심 냉각 관련주들이 튀어 올라갈 수 있는데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그동안 바닥을 다지고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액심 냉각이나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 좋은 것들 요건 이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공조를 딱 제시해 드려 가지고
한 70% 가까이 좀 최근에 급등을 하고 또 유리기판 뭐 필옵틱스는 한 100% 넘어갔는데 다음 주에도 또 단기로 이제 강하게 튀어 올라갈 종목이 있을 것 같고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전주나 자원개발주 그리고 북극항로 여기가 이제 흐름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기각이 되게 되면 지금 이 가스관 관련주들이 강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인용이 되면 요 북극항로 관련주들이나 뭐 이재명 관련주들이 강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스관 관련주나 이런 건 강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죠. 왜냐하면 가스관 관련주가 결국에는 북극항로 개발하는 이런 쪽이나 아니면 미국의 알래스카 LNG 개발하는 이런 쪽하고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거 외에 로봇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눌러줬었는데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간 종목들이 하나씩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조만간 생산 시설에 투입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라갔는데 뭐 그동안 눌러줬기 때문에 그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한두 개씩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료 공개 방송 때 요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런 걸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로봇 관련주를 좀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뭐 하이지엔 RNM이나 뭐 한 400% 넘어갔고 또 최근에도 클로버스 해드렸는데 조금 이따 기법 강의 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바닥에서 사드리고 중간에서 사드리고 또 변곡점에서 사드리고 해가지고 최근에 한 50%저 바닥에서부터는 한 400% 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렇게 보시고 아까 양자컴은 또 우리 이종욱 캐스터가 질문을 해서 또 미리 좀 알려드렸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시장을 분석하는 이유는 뭡니까? 항상 리스크 없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발굴하면 이런 게 제가 발굴해 들어가지고 뭐 금 100%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기업을 토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의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리스크 없게 투자를 하자. 분명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실전 검증을 많은 분들을 통해서 했고 적은 자금이든 큰 자금이든 내 계좌를 한껏 부풀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이 큰 돈을 버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런 큰 돈을 버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실을 이제 바늘을 끼려고 하는데 오래 보고 있거나 잘 눈이 안 좋거나 그러면 잘 이거 실을 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쉽게 3초 만에 실을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칫솔모에다가 이 실을 이렇게 놔두고 칫솔모를 이렇게 쿡 찌르면 바늘기로 금방 이렇게 되고 또 손바닥에다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비비면 요 바늘기에 바늘이 들어가죠. 그럼 얼른 빼면 되겠죠, 빨리. 또 하나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요걸 만들어 놓고 요 실을 여기다 깨가지고 바늘을 이렇게 깨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손도 안 떨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런 바늘 깨기도 쉬워진다. 그것처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요 기법 강의가 바로 그런 어떤 쉽고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투자자분들 모두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을 공략해야 돼요. 항상 투자자들은 오늘 또 수익 내고 크게 먹고 싶고 이런 열망이 강해요. 그리고 요런 매일 수익을 나면 이제 자신감을 갖고 좋은 종목을 베팅을 해서 끌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매일 먹고 크게 먹자. 이런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을 지금 1000% 넘어갔다 800%대 다 잘 가고 있어요. 제가 왜 고객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냐? 결국에는 걸출한 스타들을 스윙으로 베팅해서 끝까지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해 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뭐 계좌가 뭐 한 종목에 뭐 1000%를 찍어 보셨어요? 이제 방송이라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무료 공개 방송에서 오면 보여드릴게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그러는 거죠. 3천당은 한 200%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풀로 베팅해 드렸어요. 모든 투자자들 한 40%. 근데 지금 이게 170 갔다가 한 130 되나요? 그래서 좀 투자자마다 좀 다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마지막에 다음 주에 바이오를 반드시 베팅해야 되는 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료 공개 방송에 오시면 제가 좋은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매일 쓰는 리포트인데 요걸 가지고 이제 매일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1,000만 원만 있어도 하루에 5%만 내면 더블 시세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매주 이거 리포트 매매를 하고 있지만 한 10% 이하는 7% 이하는 수익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대로템은 단기간에 지시 들여가지고 강하게 올라가는데 항상 매수를 할 때는 이 음봉 떨어지는 날, 몸통 줄이는 날, 몸통이 요거잖아요. 이럴 때 공략하면 요거 바닥에서부터는 200% 넘었고 중간에도 해드렸고 이번에도 해서 한 16% 이번 주에 튀어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고, 그다음 요 LKM을 해서 이게 턴파고 기법이잖아요. 하락하던 주가가 하락하던 이평선이 턴, 그리고 주가가 이평선을 돌파하면 관심을 갖다가 요 눌림목을 주면 그 다음날 매수하면 급등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날 공략해 드렸는데 저점에서 요게 이제 38% 치고 올라가는 기업을 토했죠. 그래서 올라가면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자, 추세 전환, 특히 이제 추세 전환을 알리는 건데, 단기 관점에서 추세 전환은 뭐냐면 5일선을 보시면 돼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하락하던 5일선이 턴하면 관심, 주가가 5일선을 돌파하면 집중, 그 다음날 매수하면 주가가 강하게 튀어 올라가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턴파고 기법으로 방금 그 종목을 잡아냈던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음 페이지를 좀 보면 PRE도 마찬가지죠. 하락하던 5일선이 턴하면 관심, 돌파하면 집중, 그 다음날 매수. 그러면 짱대 양봉이 쏟아지죠. 그래서 한 단기적으로 40% 올라갔는데, 저는 이제 요날 이제 해드렸단 말이에요. 저점에서 딱 턴할 때 이렇게 이제 해드렸고, 자, 이제 요런 이제 턴파고 기법 했는데, 우리 정캐스터, 지난번에 우리가 턴파고 기법 강의를 한번 해봤잖아요. 네, 맞죠. 어떤 좀 이제 주식을 보는데 좀 달라졌어요? 네, 그런데 오늘 보면서 또 좀 의문점이 생긴 게 있습니다. 어떤 거? 이 턴파고가 이평선을 돌파하면 다음날 매수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이제 LK캠이나 PI 이 5일선 돌파하는 날 매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왜? 네, 왜 전날 매수를 하셨는지, 그럼 더 싸게 살 수 있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이건 전매 특허인데 이걸 또 궁금해 하신다니까 알려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궁금해요? 네, 궁금합니다. 궁금하면 500원. 500원 나중에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시장을 앞서 나간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여기가 매수 자리지만 여기서 보면 요만큼의 어떤 차이가 있죠. 저가 매수를 요럴 때 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 아주 중요한 거니까 메모 준비되셨어요? 자, 좋아요. 메모 준비하느라고 대답도 안 하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를 한번 보죠. PI가 보면 일봉상에서 5일선을 돌파하면 이미 30분 차트는 60선을 돌파하는 꼴입니다. 왜냐하면 일봉에서는 봉이 하나 생기는데 30분마다 하나 생기니까 13개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미 올라가 버리는 상태에서 여기서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안전한 걸 저는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쉽게, 자, 20선이 턴파고가 나왔죠. 20선 이평선이 턴파고 나왔고, 여기서 5일선도 턴파고 나왔죠. 20선 턴파고와 5턴파고가 30분 차트 동시에 형성이 될 때는 저가 매수를 통해서 먼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찬스가 오면 30분 차트로 5턴파고 20턴파고가 나오면 저점에서 매수하면 좀 더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1급 비밀인데
또 내일 FBI가 또 뜨겠네요. 아무튼 우리 네. 정우 캐스터 때문에 또 좋은 기법 강의를 또 하나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런 이제 LG CNS 이런 종목 해가지고 한 10% 좀 넘게 올라간 것 같고 또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장기 평선 120선을 추세를 돌려놓은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보통 쉽게 생각해서 주가 5선, 10선, 20선, 30선이 수렴이 되면 무조건 튀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하락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스튜디오에서 꽝 테니스 공을 때리면 바닥을 맞고 천정을 맞고 천정 올리면 안 되겠네요. 저 뭐가 있어가지고 천재를 맞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주가는 항상 적정 주가라는 게 있어요. 하락하면 반등이 나오고 그 적정 주가 위로 올라가면 하죠. 그러니까 항상 주가는 하락을 하면 반등을 가능한데 특히 하락에서 이 단기 이평선들이 수렴이 되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걸 해드려가지고 이번 주에 한 16%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고 또 이 퀄리스타스 반도체도 보면 이게 20선이거든요. 그러니까 20선을 축으로 5선, 주가 10선, 30선이 다 수렴이 돼서 치고 올라오죠. 요거 했는데 당일날 저점에서 1%에서 해드렸는데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날 급등 나오면서 한 35% 상승을 했나요? 이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주가는 이평 수렴이면 상승한다. 어떻게? 하락에서 30선까지 수렴이면 주가는 튀어 올라간다. 요거죠. 그래서 요걸 좀 잘 기억하시고 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공조가 쭉 하락을 해서 모든 이평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렴을 했죠. 요때 보면 튀어 올라가죠. 그러니까 하락해서 수렴되는 것은 무조건 주가 반등이 나오니까 우리가 투자 안전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선까지 수렴이면 강하게 튀어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30선까지 수렴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30선 주가 5선, 10선, 20선, 30선이 수렴되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니까 어때요? 보면 안전한 걸 선호해요? 아니면 좀 공격적인 걸 선호해요? 아직은 안전한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락해서 수렴인 것을 딱 하면 강하게 치고 올라가니까 이런 자리에서 하세요. 저는 네. 이제 주로 보면 이 자리에서 해드렸고 TV 방송도 여기서 해드려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이런 것을 하는 거죠. 네. 궁금하지 않아요? 왜 나한테는 요 30선 아래에서 해라 해놓고 네. 자기는 또 여기 요 바로 움직이는 자리에서 해라고 하느냐? 그렇죠. 그러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야. 네. 근데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좋아요. 이것도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주가가 하락해서 수렴이면은 무조건 수렴이면 30선까지 수렴이면 무조건 튀어 올라가는데 하락해서 수렴이면은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우리가 여기 보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하죠. 역배열은 무거운 이평선이 짓누르고 있는 때를 역배열이라고 하고 정배열은 그 반대인데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있는 매물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주가가 이평선이 올라가서 수렴이긴 하지만 주가의 흐름을 보면 여기서부터 내려왔어요, 올라갔어요? 내려왔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이런 조정이면 해도 된다. 혹시 이제 친구가 무슨 잘못을 했어? 그러면 한 네. 몇 번 정도까지는 봐줍니까? 저는 한 3번, 한 3번 정도 기회를 줍니다. 3, 4번? 3, 4번. 그래요? 만약에 그러면 그 노트북을 친구가 네, 깨버렸다. 저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화를 내야겠죠. 근데 지급해야죠. 자, 그러듯이 우리가 3번까지는 안 돼요. 우리 정우 캐스터처럼 3번까지는 안 되고 이 30선까지 수렴인데 올라가서 이평선이 올라가서 수렴인 경우에는 한 번만 용서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과정으로 하다 보니까 삼성공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치고 올라가고 엑스게이트도 이번 주에 이제 선행적으로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엑스게이트도 다음 주에는 더 강하게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셀비온 요거 이제 20 턴파고 여기서 해드려가지고 한 40% 넘게 올라가고 뭐 ICT 케어는 지금 50% 정도 올라가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뭐 이런 클로봇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로봇도 지금 바닥에서는 400% 최근에 해가지고 50%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잡아내는 중간에 잡아내는 비법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전략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